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한겨레 20일 창간 30돌 기념 그 표지기사입니다. 사 기자가 갯벌 재자연화 관련해서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엄청 썼습니다. 20쪽 썼어요.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피부색이. 이번 주도 계속 하얗게 지금 질린 질려야 됩니다. 상태. 얼굴이. 네. 예. 좀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지금 뭐 외국을 예. 다녀오신 거잖아요. 7박 9일 일정으로 야. 독일이랑 네덜란드를 다녀왔거든요. 와. 소세지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소세지 맥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커피? 네, 소세지 소시지는 먹어야 되는데 독일 가면 가서 뭐 감자튀김이랑 뭐 맥도날드 먹고 예. 감자튀김과 원래 소시지를 먹어야 되는데 독일 가면 어떤 기사인지 어떤 기사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한겨레 21이 30주년을 맞아서 재자연화라는 의제를 사회에 던져보고자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것도 2000년대 들어서부터고 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전부터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복원하는 노력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지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색하면 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뭐 이런 모범 사례다 해서 우리나라 그냥 뭐 지자체에서 이런 거 가져와서 설명하는 정도인데 진짜 모범 사례인지 왜 모범 사례인지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보러 잠깐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머리에 뭘 오늘 좀 다르게 네, 하고 써봤어요. 왔는데 네. 뭔가 귀여운 생명체들 많이 하고 왔는데 그걸 설명 안 하고 소개를 지금 좀 한 해주세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제 머리 위에 지금 두 개가 네. 있는데 네네. 이게 뭔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을 옆에 거예요. 거는 딱 알겠어요. 네. 먹을 거라서. 홍합. 뭐요? 맞습니다. 네. 예. 도요새 아닙니까 한쪽은? 맞습니다. 역시 아. 이제 아, 역시 김트리 자연 네. 전문 기자. 기자가 잘 아시는 새와 나무는 또 하나거든요. 아, 네네. 도요새가 홍합을 이렇게 먹기도 합니까? 지금 구도는 그렇게 잡아먹는 구도인데. 아니 이 붉은 발도요라는 네. 새가 이게 홍합을 먹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네. 저기 네. 홍합이 저기 간 이유는 네네. 지금 일 기자가 네. 거부를 그러니까. 하고 간거 아닙니까? 지금 네. 홍합이 원래 조금- 여기 있었어야 돼요. 조금 뻔뻔하게 네. 지금 홍합이 왜 죄송합니다. 먹고 제가 좀 있다. 뻔뻔합니다. 큰일입니다. 예. 아유, 네. 그러면 여기 둘도 소개해 주세요. 이 생물들. 네. 그 지금 이 기자가 쓰고 있는 머리띠에 있는 생물은 네. 검은 머리 물대새라는 아. 새입니다. 우리 그 수락갯벌에도 오는 그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있는 너무 새고, 예쁘게 생겼네요. 네. 이제 삼 기자는 지금 물범, 아. 물범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떤 아. 겁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하나씩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지 왜 네.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다 관련이 있는 네. 생물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네덜란드, 네. 독일 이 두 군데 다녀오신 거죠? 네네. 우리나라 갯벌이 이제 되게 그 서해 쪽에 엄청 유명하고 이제 네. 뭐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록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가장 처음으로 세계에서 등록된 갯벌이 있어요. 바데네 갯벌이라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와데네라고 부르는데 네. 현지 발음으로 하면 바데네입니다. 바데네. W로 시작해가지고 W로 그렇죠. 시작하고. 와데네라고. 예. 북유럽 쪽은 W를 V로 맞습니다. 네. 발음하는 거죠. 그 바데네가 3국에 걸쳐 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 이렇게 3국에 걸쳐 있어서 그 이제 바데네를 이 3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갯벌뿐만이 아니라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낮은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그 홍수나 이제 바다 해일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라 둑이나 제방 이런 거를 쌓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나라가 제방을 쌓고 이 하구 생태계를 막았을 때 네.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왜 덴마크는 못 갔죠? 덴마크가 사실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나라들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물론 네네. 다 소중히 여기지만 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뚝을 허물고 그대로 둡니다. 거기에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을 돌리는 방식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보존이나 보존을 잘 해왔는데 최근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를 들면 그 사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자생종이 아니라서 다른 자생하는 뭐 참나무 같은 걸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또 덴마크는 또 다른데 덴마크를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렇죠. 이 대한겨레 신문사에서 정말 덴마크 가야 돼. 왜냐면 어떤 사안을 저희가 독자들한테 설명할 때 네. 이
일부만 설명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네.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려야지. 아까 근데 잠깐 전문 용어 나왔는데 사고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엔 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고가 있긴 합니다. 예. 어디 모래 있습니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해안에 사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사고가 많이 없는 이유가 개발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 당장 동해안만 가보셔도 요새 풍경 좋은데 바닷가에 앞에 뭐 보이시나요? 식당 있죠. 식당 횟집. 있죠. 예. 그리고 횟집. 카페가 있죠. 예. 호텔이 있고요. 호텔이 있죠. 네. 도로가 있고, 그쵸. 네, 철길이 있고. 도로가 깔리고 그 바로 뒤에 쫙. 카페와 식당이 네, 들어섭니다. 상권이 네네. 그럼 사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는 흔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네네. 해수욕장에서 이어지는 작은 언덕이라고만 생각할 텐데 그게 네.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고고 네. 그 사고 작은 사고를 넘어서면 원래 같으면 이제 염습지나 습지가 펼쳐지고 네네. 그리고 그 뒤에 진짜 오래된 사고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또 이제 사고의 숲이 형성돼 있고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 모래사장부터 해가지고 딱 다 개발해 버리잖아요. 그 그렇죠. 경관만 맞습니다. 딱 남겨놓고 그 뒤로는 이제 쫙 개발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그렇죠. 다 네. 파내는 거죠. 그리고 그 파서 다 골재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골재로 쓰는 거고. 그 골재 개발하려고. 예, 예. 그렇게 아마 거의 다 사라졌을 예. 것 예. 같고요. 아마 간척 과정에서도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예. 네덜란드와 우리의 사례, 독일과 우리의 사례 많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사고의 존재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예. 예를 들면 큰 차이가 이런 건데 네덜란드는 주로 안전 목적으로 방파제나 댐을 건설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갯벌을 간척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농업 용수를 뭐 확보하는 목적으로 약간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례가 다른데 이게 우리나라에게도 그러니까 이 뭔가 참고가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이 됩니까?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엄청나게 큰 방조제가 건설돼요. 네. 압솔루트 방조제라고 이것도 발음이 이제 현지 발음이랑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지 발음을 한번 해주시죠. 압스르라이트.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압솔루- 예. 제가 네덜란드어를 아니, 잘 왜 못해서 듣기 많이 다른데. 예. 32km 정도 되거든요. 예.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데 네. 저기도 길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 새만금이 우리 저 더 새만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 아, 머리 이것도 안 쓰고 오셔. 알겠습니다. 예. 예, 얘기하십시오. 이거 근데 계속 쓰고 있을 겁니까? 얘기가 끝까지? 끝나면 내립니다. 네. 아, 그런 겁니까? 이분들 얘기를 못했잖아요. 아니 예쁜 아. 개별 생명을 찾고 이렇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네. 그게 1932년에 왜 생겼냐? 네. 1919년쯤에 네덜란드 홍수가 크게 나거든요. 네. 물론 53년에 대홍수가 있고 그 전에 19년에 크게 났기 때문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거기가 그 지금 에이서로라고 부르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엄청 큰 만인데 거기가 계속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피해가 많이 하니까 이거를 좀 해일을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32km를.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새만금을 만들 때 그거를 그 이제 우린 새만금을 농업용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농업용지와 농업용수를 위해서 한 거죠. 우리는 거의 그거죠. 네. 근데 목적이 다른데 거기 가서 그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그 농어촌 공사분들이나 그 새만금 방조제를 만드신 분들이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서 배워요. 어떤 식으로 그때도 가서 했는지. 배웠군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새만금 물막이 공사 마지막 때 네덜란드 기술자 대여섯 명을 초대해서 그것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 뭐라고 그렇군요. 소개되어 있냐면 주다치 주다치. 방조제라고 주다치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요. 주다치. 네. 주다가 이제 남쪽이란 뜻이에요. 네덜란드의 그 지금 압솔루트 방조제 옆이 북해거든요. 네. 그 안쪽으로 들어온 이제 남해, 남쪽의 바다, 지가 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다지 방조제라고 소개된 거죠. 우리. 그러니까 목적은 달라도 음. 이 원산지로부터 우리가 기술과 유사하게 아니 근데 좀 배워왔다고 다르죠. 볼수 이거 있을까요? 만이고 예. 원래 뭐 자연 어떤 방조제가 만들어져 있던 곳인데 해일 때문에 무너져서 다시 만든 거고 우리는 네. 망망대해에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건설한 거잖아요. 다리를 그렇죠. 놓고 건물을 놓고 그냥 쫙 놓은 네. 거니까 그렇죠. 좀 다르죠. 목적도 다르지만 목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는 결과물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만들었다. 34km 정도 되거든요. 새만금 방조제가.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죠. 정부에서. 우리는 욕심이 들어간 방조제고 K 거기는 좀 방조제는. 뭔가 그렇죠. 조금 근데 아셔야 될 게 물론 네덜란드도 그걸 만들고 나서 간척은 해요. 근데 그게 간척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간척도 하지만 그 자체가 주목적인 간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는 간척을 위해 농업 용지와 농업 용수를 위해서 그걸 가져온 거죠. 그 복원된 현장에 뭐 이렇게
뭐랄까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제 머리에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네. 이제 새가 네. 붉은 발도요라는 새입니다. 네네. 이 새가 라틴어로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오늘 뭐 많이 나오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학명. 예. 이군요. 해봐요. 라틴어로 예. 트랑가 토타너스라고 합니다. 아, 트랑가 토타너스. 토타너스.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 그냥 하십시오. 도요. 영어로 도요. 레드 쉔크. 아, 쉔크가 도요군요. 예. 네덜란드에서 그 제자연화 프로젝트를 91년부터 14년까지 하거든요. 이게 여의도 면적 한 3배가 넘는 그 정도 되는 크기인데 네. 그 계획을 붉은 발 도요 계획이라고 불러요. 어. 왜 붉은 발 도요냐? 얘를 살리려고? 그쪽에 이제 오스터스켈트라는 이제 해거든요. 거기가 네. 라인강이랑 그 이제 네덜란드에는 유럽에서 그 중심지에서 시작된 강들이 쭉 내려온 하구가 있어요. 그 그렇겠죠. 제일란트 엘베강도 있고. 예, 네. 네덜란드 이제 라인강. 최남단에 이제 주인데 거기에 이제 강들이 하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방조제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쪽에 가장 남쪽 지역인 이제 오스터스켈드 해가 있는 지역을 그 네덜란드에서 제자연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붉은 발도요가 우는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를 따서 이 계획을 플랜 투어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새가 투어루를 운다고 해가지고 그 투어루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붉은 발 도요가 있는 곳인데 저희가 근데 갔을 때가 사실 시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게 겨울에 갔기 때문에 네. 아쉽다. 뭐 염습진의 염생식물이라든지 네. 그 동식물들을 많이 관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붉은 발 도요는 사실 관찰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음. 이 지금 이 기자 머리 위에 있는 검은 머리 물대새는 네. 관찰했어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오스터스켈드 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1970년대에 정부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환경단체랑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왜 반대하냐? 거기 방조제를 만들면 이 하구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해수 유통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정부가 계획을 바꿔요. 설계 자체를 바꿔서 공사비를 3배 들여가지고 24시간 해수 유통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다 열어놓고 네. 해일이 올 때만 막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생태계를 애초부터 설계를 생태계를 위한 야. 방식으로 한 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건 벤치마킹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이를테면 아니. 뭐 낙동강 하구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그 해수 터널도 있고, 개폐식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철거하거나 허문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어떤 사례들입니까 주로? 뭐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예, 주로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스터스켈드 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설계부터 생태계를 고려한 그 댐이고 네. 나머지 댐이나 방조제들은 그냥 일단 안전을 위해서 지었어요. 왜냐면 그게 1950년대 후반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1953년에 네덜란드 제일란트주에 대홍수가 나서 1853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일단 살아야지 같이 자연도 공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기 시작했는데 일단 막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수 유통이 안 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중간에 그 댐 중간에 터널을 뚫어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터스켈드처럼 애초부터 24시간 동안 유통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애초부터 그 해수 유통이 되도록 만든 것도 결국은 자연에 굉장히 오염이 됐다. 그쵸.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참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24시간 유통시켰어. 그럼 네. 진짜 생태계 최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고 아니죠. 하겠지만 네. 그건 네. 아닙니다.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열어놓는다고 해도 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게 물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 안쪽만에 이 붉은 발도요가 쉬는 작은 모래톱 섬이 있어요. 네. 이건 자연적으로 그게- 침식과 네. 태적을 거쳐서 만들어진 모래톱인데 그게 없어지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유실되기 시작해요. 침식이 되는군요. 예. 왜냐면 그 그러니까 기둥이 들어가면 물살이 좁아지잖아요. 더 그러니까 세지겠죠. 이제 굉장히 세지니까 거기가 맞습니다. 계속 깎이는 거죠. 계속 깎이죠. 네.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바지선 같은 걸 동원해서 계속 모래를 쏟아부어요. 네. 정말.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를. 그쵸. 네. 근데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면 안전의 안 만들 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있었겠죠. 지금 방금 아까 홍수 네. 피해가 있었으니까. 일 기자도 아예 허문 곳은 없냐고 했는데 가장 외쪽에 그런 곳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건 허물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허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그 마을 앞에 있는 방조제 같은 거는 작은 방조제겠죠. 작은 방조제는 방조제겠죠. 허물고 예를 들면 헤일이 와서 제가 갔던 곳 중에 중간이 부서진 곳이 있었어요. 그게 1953년 홍수가 왔을 때 부서진 곳인데 그 이후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냥 그대로 냅두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갯벌이 들어오고 이제 식물도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측에 가장 좀 헤일을 직접적으로 막아야 되는 곳은 네. 허물지는 못하고 최대한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을 더 복원하고 보존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면 지금 바덴의 그 삼국에 대한 협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 방금 말씀드렸던 곳은 네덜란드 가장 최남단의 제자연화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입니다. 이건 네덜란드만 알아서 한 거고 네덜란드 북부부터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바데네를 공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동 사무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이제 1980년대부터 삼국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데네를 잘 가꿀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물범 같은 거를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물범을 낚시를 금지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3만 마리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그 눈에 띄게 늘어난 개체 중에 하나예요, 물범이. 바데네 지역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생명체는 뭐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 생태계를 굉장히 지표종이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거고 생태계가 살만해졌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데 그게 3만 마리까지 늘어났다는 건 너무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저는.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이 바데네 사무국이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삼국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데 아니야라고 저도 솔직히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한 10명, 11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다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네. 삼국의 어떤 이렇게 인재 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삼국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조사를 맡기고 이 조사를 맡기고 하는데 그 조사가 30여 가지 정도입니다. 분류가. 그러니까 네. 크게 하면 6개 분류인데 예를 들면 뭐 인간 활동, 그럼 인간 활동 중에 관광, 그다음에 뭐 사람 사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식생이라고 하면 염습지, 뭐 이렇게 해서 이 분류가 30여 가지라는데 각각의 분류마다 5, 6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요. 근데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각 세국의 연구자들 최소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막 거의 한 수백 페이지 되는 정도 보고서를 계속 주기적으로 내놓는 거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모니터링을 정말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 갯벌을 통해서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갯벌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측정하고 그 측정에 따라서 우리가 갯벌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또 그걸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예. 말씀 쭉 들으면서 이제 약간 처음에 질문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현지에서는 네. 누구에 의해서 이 갯벌 또는 모래를 복원해야 한다, 바닷가를 복원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선 주로 환경단체에서 이게 예. 시작이 됐거나 어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대부분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거기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왜 이걸 해야 된다고 요구한 겁니까? 유럽도 환경단체나 이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그걸 문제 제기했던 게 환경단체들이 지역 어민들과 합세해서 딱 막아서기 그렇게 됐군요. 시작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 NGO들의 힘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 힘이 크다는 게 단순히 뭐 목소리만 크게 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을 보존하고 하는데 그 직접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덴의 그 사무국만 하더라도 네. 환경단체가 무조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각 세국의 대표 환경단체가. 네네네. 그리고 그 독일의 경우는 좀 환경단체들이 소송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그 녹색당이 3당입니다. 세 번째 당입니다. 독일은.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정부고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 정부와 주민들의 갈등이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그 홍합 양식을 하는 곳이 있는데 네. 홍합 양식에 대해서 이 둘만 합의를 해서 만약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뭐 그래 너네 지금 하는 것 정도만 해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환경단체에서 이걸 소송을 걸어서 네. 법원에서 만약에 환경단체 손을 들어주면 이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환경단체를 배제하고 얘기하지 일을 할 수가 않아요. 없군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단체가 이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홀슈타인주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 홀스타인 소 나오는데. 슐레스비 홀슈타인.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가보셨어요, 기자? 그냥 들었습니다. 예, 슐레스비 홀슈타인주가 독일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거기 갯벌이. 근데 거기서 홍합 양식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단체에서는 홍합 양식이나 어업 같은 것들이 생태계를 좀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 소송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데 2015년도에 그 홍합 양식을 한 300헥타르 정도 줄이는데 합의해요. 그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 주민이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이 왜 합의를 했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정부가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홀슈타인주의 갯벌이 1985년도에 독일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그러고 나서 독일에서 학자들이 엄청 몇십 명이 모여서 11년 동안 연구를 해요. 이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보호했을 때 이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 생태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하고 그 어업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관광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단순히 자연 보존 생태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같이 조사해서 해서 그거를 보고서를 내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건데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가 바뀌면 민주당 정부냐 국힘 정부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꾸준히 이걸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갯벌 보건 뭐 이런 문제 그렇죠. 또는 하천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에서는 그 집권당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쪽도 아무리 뭐 진보적이어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정책에 좀 변화가 있군요. 변화는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게 그 시민단체 제가 이제 WWF라고 세계 자연기금의 바덴의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식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만 계속 주장을 하면 정부에서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해서는 결국엔 거기도 투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표지 이야기에서 좀 던진 의제가 사실은 이 우리가 쓴 제목이 이거 같아요. 정답은 없다 해보는 수밖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건 약간 굉장히 좀 저급한 인식이죠. 그런 인식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자연이 복원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해봐서 배워가자. 그렇죠. 좀 더 좀 성숙한 모습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 30주년에서 이 재자연화. 처음에 이걸 좀 말씀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개발지상주의가 우리는 좀 굉장히 팽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대규모 난개발 사실은 뭐 그린벨트도 지금 다 푼다 그러고 맞습니다. 뭐 산에다가 온갖 산에다 다 저기 뭐야 케이블카 놓는다 그러고 무슨 뭐 저기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공항을 몇 군데다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보호 구역도 지금 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아주 그러니까 어렵게 얻은 교훈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반발 나가는 그런 와덴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압솔루트 방조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그냥 예전처럼 이런 제일 긴 방조제라는 결과만 띡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전부터 계속 유럽은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 구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랑 다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시민단체 힘도 강해지고 그게 다시 선순환 구조로 돌아와서 정부에 압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핵심은 거기도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가서 현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우리 doing by running이다. 제가 그래서 이거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 거기도 영어를 씁니까?
영어로 얘기를 했죠. 아, 영어로 네덜란드는 영어를 좀 많이 합니다. 네덜란드 말로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그래서 잘 도잉 바이 모르겠어요. 러닝 진짜.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네덜란드가 또 독일 말 또 잘 쓰긴 하는데 네.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또 어떤 더치라고 따로 있죠. 예. 왜냐면 또 우리나라가 이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 거기 또 이제 거기 세계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doing by running 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러닝 처음 바이 두잉 아닙니까? 러닝 바이 doing이네요. doing이죠. 아, 러닝 바이 그래요? 두잉이죠. 도잉 날카로운 러닝 바이 두잉인데 제가 기사를 잘 읽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맞습니다. 러닝 바이 doing 그렇죠. 그렇죠. 네. 하면서 배운다. 네.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왜냐면 그 네덜란드에 휘어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가장 먼저 터널을 뚫어서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 복원을 시도한 곳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휘어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모범 사례를 엄청 많이 소개됐어요.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와 여기 지금 우린 이게 제일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오염. 문제가 터널 뚫고 많군요. 나서 문제가 많고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수질이. 그렇죠.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그렇죠. 지금은 더 나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터널을 뚫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시도였고 그걸 통해서 더 그게 나아가는 아닌가? 방향인데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냥 그럼 그것만 가져서 터널 뚫는다?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부럽네요. 우린 뭐 지금 새만금에 뭐 24시간 해수유통 좀 시켜주세요 막 빌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가 러닝 바이 두잉이든 두잉 바이 러닝이든 이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뭘 할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일단 개발이 이미 돼버렸고 이 개발이 이미 된 상권이 형성된 주민들을 설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과제를 다시 진단한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그 뭐 새만금이나 뭐 지난번에 원대리 자작나무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겠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작은 했거든요. 뭐 보건 사업이든 아니면 뭐 보존이든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취재해서 다음 주에 또 그렇죠. 표지로 또 다룰 네. 예정인데 그게 좀 너무 미미해요. 해수유통 관련해서 국내에선 시화호라고 좀 좋은 사례가 있어요. 시원은 완전히 열어놨죠. 좋은 예. 사례로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근데 네. 그것도 사실 그 시화호 해수유통에서 수질 진짜 괜찮아졌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시화호를 해수유통을 해가지고 그게 옛날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10이라고 하면 10까지는 안 됐겠죠. 근데 안 되겠죠. 그거를 아예 시도를 하는 거랑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분화모 같은 경우 40년 가까이 막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화모 같은 경우랑 다르거든요. 네.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생태 관광은 우리 좀 어때요? 현주소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생태관광 같은 경우가 갯벌 이야기를 해보면 체험학습 있잖아요. 응. 가서 조개 채취하고 응. 요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그게 그 이제 지역에 어업하시는 어촌계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트랙터 태워가지고 50명 오면은 가서 조개하고 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 잘 됐거든요. 그 중에 제일 잘 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고창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다룰 예정인데요. 거기서도 계속 그걸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면 많이 올 때 하루에 1000명씩 오거든요. 1000명씩 4월부터 11월까지 똑같은 지역에서 조개를 채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조개가 엄청 씨가 말랐다던데. 씨가 마르죠. 응. 그래서 그거를 무슨 위해서 뭐 생태 관광이야. 그쵸, 생태 관광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 관광의 패러다임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가서 캐고 체험해보고. 근데 그게 사실 생태 관광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같이 자연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광이 사실 지금 시도 중인 곳이 있고 그 얘기도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지는. 그저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생태 관광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일단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게 없어요. 뭐 어디 뭐 갯벌이나 뭐 해변가 너무 이게 경치도 좋거든요. 횟집도 없고. 횟집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일단 가면은 횟집 테라스 네온사인이 그냥. 테라스 근데 생각해보니까 횟집에서 그 사람들은 회를 안 먹어서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라도 사실은 할 수 그러니까 먹을 있죠. 거 이런 게 별로 없군요. 놀거리 이런 걸 별로 많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앤 건가요? 아니 아니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철저하게 그 구역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아 제한돼 있군요. 아주 제한돼 있군요. 우리나라는 금지하지 않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연안에 거기는 다 허락받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허락된 구역에서만 해요. 아주 엄격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허가제네, 허가제. 저희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자연 풍경을 볼 때 어떤 네. 뭐 그런 카페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커피 먹고 앉아서 막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거기를 그냥 즐기고 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하는 이렇게 정도군요. 아끼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군요. 그쵸. 그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치, 거기서 그런데 사고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네덜란드나 독일은 그 구역을 나누는 게 철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해변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해변에서는 그 반려견의 목줄을 풀 수 없는 곳, 풀 수 있는 곳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반려견들이 네. 너무 이렇게 좀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너무 이렇게 헤집어 수도 놓을까 봐. 있으니까 아니 거기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네. 모래나 흙을 퍼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네. 사고가 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자연 어떤 재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독일 그 홀슈타인주에서 지금도 복원을 진행 중인 게 한 4,500년 된 오래된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제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관광 온 독일 주민분들이 독일 안에서도 이런 데가 없다. 왜냐면 여기 제방이 없고 네. 제방이 없는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그 사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고가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사고는 언덕이 되게 높아요. 아. 신생 사고가 근데 이 우리나라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요.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예.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그 뭐죠 그 러닝 바이 투잉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그 뭐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례, 덴마크의 사례를 볼 때 특별히 좀 가져와서 배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당장은 네. 뭐 하구 생태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뚝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지금 낙동강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막아놓고 조금만 이제 유통을 시키고 네.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금방 이렇게 조금 더 그 유통을 확장시키거나 네. 그다음 분화모 같은 경우도 터널을 뚫으면 이게 사실 터널을 뚫는다고 해서 그 안쪽에 계신 분들은 그게 담수를 또 농업 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게 염해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네.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뭐 특정한 이 결과 그 휘어스호의 터널 같이 네. 요거를 지금 먼저 갖고 오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아까 일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정책이 추진되다가 지자체 장이 바뀌면 갑자기 어그러지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일관되게 이전에 해왔던 거는 좀 계속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도를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거버넌스 통해서 하는 겁니까? 협치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협치로 결정된 거는 잘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합 양식장 같은 합의는 네. 그 합의는 그 3자도 아닙니다. 한 7자가 모였거든요. 그게 여러 다른 환경단체까지 모여서 그 정도로 합의하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해 나가는 경우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환경단체 같은 경우를 거의 물론 참여하는 환경단체들도 있지만 좀 정부에서 그렇게 잘 의견을 안 받아주는 받아주죠.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좀 그럴 수 예. 있겠죠. 사실은 그런 방향을 정부가 먼저 좀 관심을 갖고 그 찾아내고 그걸 어떤 때는 앞서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역대로 그런 정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아돌프 켈러만 박사가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예. 북해 여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갯벌인데 이미 진짜 사실 뭐 중국 뭐 그 삼국 어떤 모델을 우리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그럼요. 있죠. 그 네. 북한, 그리고 중국,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서해 갯벌을 보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같이 안타까운 게 해나가야 되는 뭐냐면 거죠. 사실은 공유하는 바다니까. 북한이 지금 간척 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독일이나 이런 데서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도움을 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 사이가 네. 그렇게 좋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음. 중국까지 해서 삼국 협의를 바덴에부터 배워와서 이런 거 좀 당장 해야 돼요. 사실 여기 그 도요새랑 물대새 있지만은 네. 어디 뭐 한 곳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쉬어갑니다. 중간 기착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해 그 철새의 철새를 보존하려면 그 길에 있는 어떤 모든 어떤 지자체 나라
시민단체,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갯벌 뭐 정부가 한 우리나라 갯벌 종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다, 막 770종이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을 했어요. 네. 그냥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서 좀 물어봤어요. 독일의 아돌프 켈러만 박사를 비롯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진짜 맞다고. 왜냐면 바덴에는 한 440여 종이거든요. 뭐 우리가 거의 2배인데 그쵸. 네.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의 갯벌 아름답고 독일에서 만난 관광객들이 중에 한 명이 한국에 갯벌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정말 부럽다고. 네. 독일의 갯벌에는 낙지 같은 게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거의 지평선이지만 우리나라는 갯벌 앞에 산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네. 갯벌인데 그렇죠. 아돌프 켈러만 박사님 그렇게 안타까워. 그걸 막 간척을 하고 공항을 놓는다고 하니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진 거를 지금 소중히 여기고 네.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걸 알고 맞습니다. 그거를 지키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아마- 갯벌 강국이라 불러야 되겠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세계 자연유산에 5대 갯벌이 들어가 있고 그 규모는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농토로 만들겠다,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러는 건데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갯벌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줘왔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갯벌과 함께 살아가고 강하구와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갯벌 문제는 국내 편으로 다시 좀 다뤄볼 텐데요.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2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기자가 굉장히 특별한 그 창간 라이브 방송을 하죠.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계속 아마 최근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네. 토요일 벌써 다 왔어요. 그러네요. 3월 16일 한겨레 신문사 3층 청아몰에서요. 사기자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이제 한겨레 20일 30돌 맞아서 하는 방송이고요. 1부에 이제 100분 토론 진행자 하시는 정준희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필진이신 이관우 교수님 모시고 정치, 사회, 언론 이슈 함께 다루고요. 2부는 이제 이동희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 MZ세대로서 굉장히 환경 캠페인 샛별 이끌고 같은 계시고요. 분이죠. 네. 이 글쓰기의 최전선을 쓰신 은유 작가님 함께 모시고 우리 곁의 생태 환경 이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3부에는 독자와의 만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아직 받고 있나요? 예, 받고 있죠. 어. 전날까지, 당일까지 받겠습니다. 몇 명이나 그래요? 신청했죠? 비밀이에요. 아, 많아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녹화할 때 네네. 이 스튜디오에서만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독자분들 말씀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 그렇죠. 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간중간에 좀 한번 여쭤볼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공개 방송하고 관계없이 이제 한겨레 21은 계속 이렇게 갯벌 이슈 또 이 재자연화 이야기 나눌 거고요. 2호도 아주 두툼하게 준비되어 있죠? 자 기자? 네, 저희가 이제 창간 기념 특대 1호로 해외 사례를 정말 자세하게 이제 기사로 담았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또 국내 사례를 1기자, 2기자 그리고 제가 같이 취재를 3기자 하고 제외 있습니다. 전원. 그러니까요. 성 기자 어디 갔었습니까? 3기자는 또 엄청 거대한 저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제거 하고 성 기자는 농담입니다. 군인을 취재했죠. 군인을. 네, 베트남 어쨌든. 전쟁 관련해서 네. 좋은 네. 취재했습니다. 예. 사기자 공개 방송 그리고 이번 주 한겨레 20일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아마 그 공개 방송을 녹화를 해서 그거를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네,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로 꽉 채운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 질문, 제보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잘 읽어주시고요. 1,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사기자.